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불법 선거 동원 의혹과 관련해 3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내용과 함께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 살펴보고요. 재생에너지 사업의 재검토, 이어 전주시의회 솜방망이 징계를 짚어봅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로 크게 영향받는 우리 지역 농업 환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불법 선거 동원 의혹과 관련해서 송하진 전 지사 부인 등 관련자 30명이 검찰에 송치됐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송하진 지사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군요. 예,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발단은 올해 4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 원서와 당원 명부 약 만여 개가 발견된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올해 8월에는 송 전 지사의 자택과 부인 오 씨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고요. 경찰이 혐의점을 조사한 결과 부인 오 씨를 포함해서 전라북도청의 전 비서실장 등 7명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당원 모집 그리고 관리를 함으로써 경선에 개입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현직 공무원 10여 명도 검찰에 함께 송치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송 전 지사의 경우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혐의를 인정한 피의자들이 송 전 지사의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이유였고요. 그에 따라서 송 지사의 개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설명의 요지입니다. 네, 그 같은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참고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에 좀 벗어난 의외인데요. 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건은 어떻게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송하진 전 지사의 당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송하진 전 지사 본인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죠. 그래서 의혹이 조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을 때 검찰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 이것이 충분하다면 경찰 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사가 미진한 점이 발견이 된다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거나 또는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거석 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에 이어 최영일 순창군수가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네 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4명 중에서 최경식 남원시장은 최근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이제 첫 번째 서거석 교육감의 경우에는 TV 토론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게 되었고 우범기 전주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V 토론에서였는데 이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사실이 없고 지속적인 접촉도 없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요.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에는 허위 학력 기재가 문제가 됐습니다.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는데 이것을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된 사안이고 최영일 순창군수의 경우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축협과 그 상대 후보의 배우자가 이사로 있던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확인 결과 해당 후보의 배우자가 그 당시에는 이사로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네 사건이 모두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경우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으며 다른 사건들도 지금 공소시효가 선거법 위반 사건은 40여일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임준 군산시장의 금권 선거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다뤄지게 됐네요. 예,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강임준 전 군산시장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어제자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강 시장의 경우에는 지난 4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서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지만은 줬다는 사람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 간의 대질 신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예. 경찰은 일단 그래도 돈이 오간 정황은 포착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돈이 주고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근거를 보면 일단 김종식 전 도의원의 폭로가 진술이 조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강 시장의 선거 사무실에서 강 시장으로부터 직접 5만 원권을 흰 봉투에 담아서 받았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강 시장 측에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던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500만 원 상당의 봉투 사진도 발견이 되었거든요. 돈다발 사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봤고 사실 김 전 도의원의 경우에도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고 폭로를 한 만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김 전 의원도 송치 대상이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선거법 위반으로 교육감 비롯해서 단체장 5명이 기로에 서게 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동안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지금은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업 개요와 함께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에는 당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상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고 해상 풍력 발전 사업 계획도 있었고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수상 태양광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만금 호 면적의 7% 정도의 수면 위에 태양광 모듈을 올려놓는 것인데 세계 최대의 규모라고 해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발전량이 2.1기가와트 규모인데 100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최대 주주인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죠. 한수원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 재무 위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수원의 흑자 폭이 줄어들었다, 수익성이 악화됐다라고 현 정부가 지적을 하면서 새만금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미래가 확실치 않은 불확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업은 2018년 사실 4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수상 태양광 실체 그 모습을 현재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좀 완공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 수상 태양광 사업은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기로 예정돼 있었고 1단계는 당초 1.2기가와트가 올해 완공되고 가동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송변전공사, 그러니까 이제 생산한 전기를 송변전선로를 통해서 수도권으로 보내는 이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만 해도 2년 이상이 지체가 되었고요. 공사 자체가 30개월 이상 걸리는 성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빨라야 2025년에나 가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나마도 현재 공사 비용의 분담 주체가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고 다른 발전 사업자들도 민간 사업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몇 군데 빼고는 불발이 돼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현 정부가 한전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사업 진출을 또 막고 있는 것도 이런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 정부는 아무래도 기존 정부에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일종의 적폐 또는 문제가 많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전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재정 건전화 계획 제출을 요구했고요. 발전 자회사로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전되는 사업장을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확실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새만금 등의 계획은 수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상 태양광뿐 아니라 서남의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전면 재검토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그 최근 산업부의 조사 결과가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가 이 해상풍력발전 관련 사업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7,00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등 이런 정도의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요.
당초 한수원이 투자할 계획인 해상풍력 관련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도 해당 교수의 가족들이 지분을 나누어서 실소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수원에서 자체적으로 투자 계획을 철회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좀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 이 같은 정치적 공세로 해서 애꿎은 새만금 투자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사업이 정상화의 수순을 밟기 위한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달라진 정책 기조를 실감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어느 정도 저변이나 인프라가 확충이 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사업 분야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 이런 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관련 사업도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그 반대 여론도 심했고요. 그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이번 정부가 어느 정도 탄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예산을 감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에서도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비리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감사원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등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를 일종의 전 정권의 적폐로 보는 시각이라든지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주시 의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송영진 전주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종류가 경고로 가장 낮은 수위로 나왔습니다. 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 수준을 4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제명이고요. 두 번째로 강한 것이 이제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그다음이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그다음이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비록 송영진 의원은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지방의회에서의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금품 수수나 인사청탁, 이권 개입 같은 시의원들의 비위 문제가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전에도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의 징계에 그쳤다. 뭐 이런 지적을 사실 여러 번 받아왔지 않겠습니까? 예, 전주시의회뿐만 아니고 전국 각 지자체 어느 곳이나 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또는 고무줄 징계 기준이다 이런 비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징계 4가지 수위 중에 경고나 사과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약한 징계에 해당하는데 가장 강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제명은 지방 의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영남이나 호남처럼 특정 정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현 곳에서는 사실 제명 의결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럼 그 중간 정도에서 보통 출석 정지로 타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출석 정지가 30일 이내로 하게 되는데 이 하는 시점에 따라서 의결하고 나서 30일 사이에 아무런 회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사 일정이 없는데 출석 정지만 시킨다고 해서 어떤 징계의 실효적인 효과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솜방망이 징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금품 수술에도 30일 출석 정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징계에 관한 자체 그 내규는 뭐 물론 지금 정해져 있겠죠. 예, 사실은 전주시 의원들이 직접 만든 조례에 있습니다. 그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보면 행위별로 가능한 징계 수준들이 쭉 정리된 별표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일반인들의 상식이나 눈높이와는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제명이 가능한 것이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비위 행위로 벌금 이하의 형사 판결이 확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탈세나 면탈. 이 2가지만 제명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흔히 지방의원들한테 문제 삼는 말씀하신 음주, 성폭력, 인사청탁, 이권 개입,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은 모두 제명은 불가능하고 출석 정지까지만 가능하도록 기재가 돼 있어서 사실 그걸 읽어보는 시민들이나 외부인들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이나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징계가 강화되는 추세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대해서 시의회 안팎에서는 원성이 뭐 자자한데
시의원들 나몰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또 어떻게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셀프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징계 요구를 하고 자기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자기들이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외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셀프 징계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계 의결을 위한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면 일단 5분의 1 이상의 지방 의원들의 징계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동료 의원을 함부로 징계 요구하기에는 어떤 모종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압박을 강하게 받지 않는 이상은 징계 요구하기도 힘들고요. 징계 관련 회의도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알 수가 없고 징계 기준을 정한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 본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의견을 강하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어떤 조례도 개정하고 회의도 어느 정도는 공개하고 이런 개선점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박 변호사님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하면서 농업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익산과 김제에서는 제주에서나 보던 한라봉이 재배되고요. 완주와 장수에서는 커피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의 경계가 모호해질 만큼 재배 적지들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서유란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김희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박인경 익산의 농산업체 대표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서유란 교수님,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 환경이 글쎄요 많이 변하고 있겠죠. 뭐 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변화의 양상이 뚜렷해지고 또 변화의 주기도 좀 짧아지고 그럴 텐데. 네. 네. 우선은 그 농업 환경의 변화랑 생산성을 정확하게 연결질 수 있는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일상화될 정도로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난화되면서 또 재배를 하던 옛날의 방식과 또 방법도 달라지고 있고 또 예전에는 잘 자라던 작물들이 이제 점점 이제 작기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그 변동폭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의 변동보다는 앞으로의 변동이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가 작물 생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뭐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뭐 생산성이라든지 소득 면에서 농가들에게 타격이 있는 게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로 명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농민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농업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시는데 환경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이상 그 기후들입니다. 갑작스럽게 홍수가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한파가 온다거나 또 이제 비도 옛날처럼 꾸준히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는 물이 없을 수 있고 그다음 개화가 되지 않아야 될 때는 꽃이 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 갑작스러운 기상 이변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들이 현재 많이 있어서 농민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변화에 대한 그 영향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희준 국장님. 예. 뭐 서두에서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익산과 김제에서는 아열대 작물이죠.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망감류,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늦은 그런 감귤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많이 생산되고 있고 완주나 장수에서는 뭐 커피를 뭐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농업 환경 변화, 농업의 또 실무 책임자를 맡고 계시는 또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지금 감지하고 계십니까? 농업 환경을 얘기할 때 온도 변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전라북도 경우 연 평균 기온이 13도씩 전후였는데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2030년대가 되면 한 14도, 15도씩까지 1, 2도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14도, 15도가 된다는 것은 현재 전라북도가 제주도 기온과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또 2070년도에 정도가 되게 되면 저희 산간부 지역,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라북도 전 지역이 아일대 기후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전라북도 내에서도 작물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일대 작물의 재배 면적이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15년도의 경우 아일대 재배 면적이 8작목에 35헥타에 불과했지만 올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22작목에 108헥타 정도, 약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라북도도 서서히 이제 아일대 기후에 접어들고 있다는 거 한 가지, 또 이렇게 아일대 작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일대 작목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아일대 재배 면적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7년 만에 3배 정도 예, 면적이라든지 작목 수도 예, 공이 3배 정도 늘어난 그런 양상인데, 물론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겠지만 이제 기후 변화가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옆에 계시는 그 대표님께서도 망감류를 재배하시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제주도에서만 망감류는 재배하는 작물이다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12, 13년 전부터 전라북도 지역에 이미 들어와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박인경 대표님, 네. 망감류 주로 어떤 종류를 지금 재배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망감류 중에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 레드향, 진지희라고 있거든요. 그게 망감류 통틀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 5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5작목을 네, 네. 고루 지금 재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뭐 재배하게 된 배경,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귀농에서 국화 절화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하는 양재동 화해공판장하고 일부는 일본에 수출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귀농 초기에는 인건비나 원자재비, 난방비 이런 생산 원가가 낮고 또 판매가가 높아서 좀 만족스러운 수익을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가는 상대적으로 하락되는 게 지속되면서 결정적인 것은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왔고요. 또 일본 쓰나미가 있음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길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또 그 즈음에 김영란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화해 농가들이 그 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도 그 즈음에 다른 대체 작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더 이상은 화해로 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작목을 생각하는 중에 기후가 온난하다면서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감귤이나 망감류가 육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고 망감류 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네, 1년 준비하셔서 네. 바로 수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그쵸.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재배 농법 같은 것은 어디 사실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얻으셨나요? 어떻게 익히셨습니까? 제가 처음 망감류 나무를 이렇게 준비하고 식재할 때는 전라북도나 우리 육지부에는 재배 농법이나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망감류 재배에 관심 있는 농가들과 또 타 지역의 망감류 재배 농가들과 몇 분이서 전라북도 망감류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회원들이 몇몇이서 구성된 회원들끼리 자비로 제주도 감귤연구소나 서귀포 농업기술센터, 또 제주도에 가면 감귤 마이스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 농장을 다 방문을 해서 직접 재배 방법이나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네. 네. 자세한 얘기 좀 뒤에 더 듣기로 하고요. 네, 서 교수님. 네. 그렇다면 이런 기후 변화로 해서 지역 특산물 개념마저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같은 이제 품종이나 재배법이 유지된다면은 장수, 순창 같은 산간부 지역에서는 2060년쯤에는 이제 사과가 사라질 것이다. 전주에서는 또 배농가가 없어질 것이다. 물론 이제 먼 훗날 얘기입니다. 하면은 이게 어떻게 그런 게
정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그 기후 변화에 대한 온도 때문에 분명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얼마나 온도가 올라갈지 아직 그 미지수가 좀 많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쪽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놓고 보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거보다는 온도가 높아질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작물들을 더 이상 거기서 하지 못하거나 또는 맛이나 아니면 품질, 그다음 또 수량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또 뭐 방법들을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 국장님. 뭐 도내에서는 뭐 사과나 배 농가 또 복숭아 농가가 뭐 절대 다수를 그간에 뭐 차지하고 있었는데 물론 2060년 얘기 쉽게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농가가 갈수록 차차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온도 상승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 속도 차이에 의해서 대체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60년대 초면 사과나 배가 전라북도 지역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전망은 현재 지금 상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이걸 최악의 시나리오로 썼을 때의 저희가 보기에는 가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그 대응을 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기상재해 그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농법들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물론 이게 그 완만하게 해서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60년대에 아마 보릿고개를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저희 쌀 수량이 10아르당 310kg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저희가 10아르당 얻고 있는 수량이 520kg 정도, 이렇게 배 정도 증산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대체를 한다면 전라북도 내에서 아마 사과나 배가 사라지는 그런 것은 좀 막을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특산품 뭐 재배 환경이 급변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재배 적지들이 이제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위기감이 크게 다가오기는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온도 변화만큼 중요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현재 그 코로나 시국하고 맞물려서 식량 안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곡물을 우리가 수급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또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그 비료, 그 요소 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1톤에 톤당 한 30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수입했을 때 원료 수입했을 때 지금은 한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 작물 재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전후방 사업, 특히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기 위한 농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시급한 문제인데요. 그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위기이자 곧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내재해성 작물을 이제 새로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존에 수입해서 얻어오던 그런 농자재들을 국산화시킬 수 있는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면 새로운 또 산업 분야를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작목의 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김 국장님, 작목 자체 품종 자체가 또 지금 사라진 경우도 있습니까? 현재 뭐 이 상황 품종 기준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는 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요. 한 가지 이제 농진청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 2050년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나라 그 공랭지 배추가 있지 않습니까? 약 온도 상승에 따라서 89% 정도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것이기도 있고 전라북도 경우에도 지금 2000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에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500헥타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게
한 130헥타 정도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위기 상태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교수님께서는 농자재 쪽에 이렇게 기후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작물 쪽에도 기후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티초크라든지 지금 제가 이거 가져왔던 것이가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아티초크라든지 이제 인디안 시금치 열대성 그런 작물인데요. 이게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2030년이나 40년이 되면 전라북도 내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걸로 알대 작물이지만 그만큼 온도가 약간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을 한다면 위기를 또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뭐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작물을 익산에서 처음 이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래도 뭐 성공에 대한 뭐 확신은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겠고, 네, 맞습니다. 뭐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애로사항도 많았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전업농입니다. 농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으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작물을 처음 시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제가 처음에 그 망감류 재배할 때 교육이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나 그다음에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농정원에서 아열대 교육과 열대 교육 그다음에 망감류 교육을 지금은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재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은 지금 저희는 제주도의 재배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주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는 자연 재배 환경이 다른 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전라북도에 맞는 재배 그 매뉴얼이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름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농가에서는 앞으로 그 전라북도에 맞는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전라북도에 맞는 재배 매뉴얼이 마련되면 저희 농가들이 좀 어려움을 좀 해소하고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전적으로 저희도 분담을 하고요. 아까 초창기에 망감류를 도입했을 때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거고 전라북도에서 재배하는 거 토질이나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온난화 센터 연구소가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알맞는 품종이라든지 재배 기술을 개발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는 엄밀히 따지면 저희는 이제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시군센터에서 영농 교육이라고 농한기 때 겨울철에 실시하는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 특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참여를 하시게 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박 대표님, 네. 한라봉 천혜향 그래도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게 제주도 이제 특산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판로에 좀 어떻게 영향을 애로점은 없습니까? 매력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 망감류 나무를 심어놓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통출하나 다양하게 단체로 할 수 있는 판로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처음 생산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롯이 제가 다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술센터에 갔더니 전자상거래라고 전자상거래 교육이 있습니다. 네. 네, 거기 야간 교육을 받으면서 SNS를 배우고 SNS를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직거래 판매까지 저는 이어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는
출하량이 그닥 많지는 않았고 또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지금까지는 판매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 망감류 관심농가, 재배농가 하면은 거의 60에서 7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농가들이 전부 출하를 할 경우에 생산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제가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감귤, 망감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전라북도에서 이게 생산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좀 저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홍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 좀 저희 망감류 농가들을 위해서 네, 홍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희준 국장님, 예, 예. 전북은 뭐 그동안 대표적인 농도로 이렇게 주목받아 왔지 않겠습니까? 벼농사 위주였죠. 예, 콩작물도 많이 뭐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자 기후 변화라서 이제 일단 뭐 생산 소득도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역시 기후변화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립식량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에 비해서 2050년대에 들어서면 밀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옥수수가 가장 많은 수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옥수수 경우에는 약 24% 정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벼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게 되면 전라북도 지역에서 2도시 정도만 상승을 하더라도 벼의 수확량은 5.9%, 약 6% 수확량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5도시까지 상승이 된다면 수확량이 15%에서 16%까지 이렇게 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특수미 중심으로 해서 특수미라면은 이제 향미라든지 찹쌀이라든지 검정쌀 이런 것 중으로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품종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일반미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협력을 해서 전라북도에 적합한 지역별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육종해서 현장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맞춤형 작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교수님, 네.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 뭐 어떤 것들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야 될 건지 한번 말씀해 어려운 주시죠. 네.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해서 만들긴 참 어렵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라는 것이 어떤 저희 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은 없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국가탄소저감위원회에서 저희가 2030년까지는 한 30% 정도를 줄이기로 했는데 탄소 저감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 관련된 이제 정책들이 농업에서도 같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어차피 오게 되는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우리가 그 온도가 상승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거기 적응할 수 있는 것도 병행되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없죠. 다만 이제 그 사이에서 저희가 계속 오고 있는 문제들이 예를 들면은 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원자재 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경축순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자원을 그 양분을 이제 순환시켜주는 체계라든지 즉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에서 순환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줌으로써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그 힘을 높여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다양한 분야에, 그러니까 한쪽 분야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거기에 맞는 이제 정책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는 그 기후 변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이제 교육하고 그다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마련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전라북도에서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는군요. 네. 맞춤형 대응책을 이렇게 법제화까지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 국장님? 지금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 충남, 경기, 경남 한 3곳 정도가 이미 제정을 했고요. 저희가 전라북도가 아마 4번째로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앞으로 애견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크나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동안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떠한 그 대비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단계별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게 이번에 그 기후변화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좀 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 교수님,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에 대한 뭐 고민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 농업 정책의 변화도 모색하기에는 늦었습니다만 늦었다고 느낄 때가 또 가장 빠른 시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 즈음에 외국의 선진 사례는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외국 사례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그런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15년에는 이제 유엔에서는 그 SDG라고 해서 지속 가능 개발이라는 걸 지금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농업과 관련된 그 식량 안보랑 식량 자급 부분에서 이제 제로 헝거라고 해서 기근을 줄이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기후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이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생산성을 최대한 이제 확보를 하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이 현재 한참 논의 중에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네. 김 국장님, 신품종 개발이나 영농 보급이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돈의 곳곳에서 뭐 아보카도, 구아바, 또 아스파라거스 좀 생소합니다만은 이런 열대 작물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원에서도 이런 작목들을 뭐 시험 재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2개 작목이 지금 알대 작목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망감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 제주도 온난화 연구소 공동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알맞는 새로운 품종을 선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바나나 경우에는 저희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 4개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이 바나나도 이거 보게 되면 식용뿐만 아니라 관상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8가지 품종을 수집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지역에 적합한 이러한 품종들을 선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다양한 선발들이 그 품종들이 선발이 되면 농업 현장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 그런데 이제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스마트팜이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의 변화 이런 뭐 최선, 차선 아니면 그 해결책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스마트팜이 모든 거의 해결책은 사실은 아닙니다만 지금 오는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국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으로는 누가 농업을 과연 이루어 갈 것이냐 이런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후변화에서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노지에서 그냥 재배를 하게 됐을 때 다양한 이제 기후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 안에서 재배하는 것이 또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산성 향상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에너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대신 반면에 또 너무 한쪽에 집약적으로 하다 보면은 또 환경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친환경 농업이나 이런 걸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고령인 그 농민들이 점점 젊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마트팜은 굉장히 매혹적인 그런 아이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열띠게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뭐 토론을 마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전북 농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과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지 우리 마무리 말씀으로 해서 듣고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부터. 네. 네,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농가들도 대체 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김 국장님. 네. 전라북도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아마 전탄소 농업 실천이 아닌가. 그런 전탄소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기후변화든지 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추진을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국내 정세가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청년들이 좀 많이 농업에 배출되는 게 우리 전북의 미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반면에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작물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도 엿보입니다. 모쪼록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